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선생입니다. 네, 맘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까 대충 적응들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고난의 일주일이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 근데 다시 내일 월요일이네. 그치. 때려쳐. 이로 어떻게. 야.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길게 휴가를 갔다 오거나 연휴가 끝나고 나면 업무 리듬을 찾는데 상당히 그래도 2, 3일 정도는 힘들더라고요. 휘청하죠. 네. 네, 진짜 좀 휘청해요. 그쵸. 차라리 그래서 뭐 연휴나 이렇게 휴가나 이럴 때 일을 하거나 뭐 막판에 이렇게 사무실에 나오거나 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좀 적응하는데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리듬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것도 리듬이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것도 리듬인데 네. 업무의 리듬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딱 출근해서 자기 루틴대로 이메일 체크하고 뭘 일을 챙기고 누구한테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영업을 다니고 이런 게 이제 패턴이 탁탁탁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 쉬고 오면은 그게 다 망가져 있어. 네. 저는 그 일주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식 먹어야 되지. 막 어디 갔다가 점심 먹어야 되지. 또 뭘 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지. 해 니은이었지니까 피곤하고. 그러다가 자정 전에 잠들지. 그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지.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했다가 시골 가가지고도 했다가. 그러네. 지금 휴가가 끝나니까 굉장히 좋네요. 아니 심지어 저는 시골집에 가가지고 고구마 수확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일 끝난 기분이야. 오히려 배 감독 같은 일상이 휴가처럼 연휴처럼 사시는 분한테는 그렇죠. 지난 연휴가 굉장히 희한한 리듬이었다. 일반적인 일반인의 삶을 산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네. 자, 오늘의 빠따. 오늘은 남자분이 빠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40대 남자분인데, 야, 요것도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약간 짜증나는 사연이네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서 한 표 행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 이상하게 뽑아놓으면 이상한 거 뽑아놓으면 이상한 짓거리 해. 야, 이게 진짜 허탈감이 좀 크시겠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10,000권 넘게 책에다가 이렇게 뭐 다 붙이고 뭐 하는 게 사실 뭐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온갖 강사들 초빙해가지고 강좌도 열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름 지금 시스템 정착시켜서 다 읽어놓은 사람한테 동 대표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돈도 안 되고. 자기가 정말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의미를 찾으면서 하는 거죠. 그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동대표가 들어오면 그 의미를 찾는 결과물들이 막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꼭 이렇게 완장을 차고 나면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완장만 차면 그래? 나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일궈내서 거기서 가치를 찾는 게 안 되니까 자기가 완장을 차는 거에서 찾고 싶었던 거지. 근데 완장을 찾는데도 안 찾아지니까 남이 만든 걸 갖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이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의 사모님, 와이프께서 이 정도 일을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리더일 거란 말이에요. 뭐 나이와 상관없이. 네. 그 자리를 질투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차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더구나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자기가 더 의미 있게 하려는 목표도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동대표나 이런 거 하면 은근 수익 사업이 생겨요. 네. 관리비 안에서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네. 동대표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이제 주말에 장 같은 거 가끔 하잖아요. 포장마차도 촥 쳐놔가지고 이렇게 상인들이 장사하시고 네. 시장 못 가시는 분들 위해서 네. 그런 것도 동대표 주관으로 하거든요. 근데 못된 맘 먹으면 거기서 착복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뽀찌 받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약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못된 양반이. 그리고 어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네. 뭔가를 자기가 읽어낼 시간과 노력은 들이지 않고 네. 몇 개 해먹겠다. 근데 이게 또 뽑혀가지고 동대표가 되노니 또 너무 떳떳한 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곤장 이상 가는 빠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몇 대 맞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오히려 이건 매보다는 다른 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하고 싶은 거 하시라. 완장을 채워주자 우리가. 완장은 완장으로 해결해야 돼요. 공명심으로 가득한 분에게는 그럼 뭐 그만한 그 무게 있는 완장을 채워드려라. 그렇지. 네. 뭐 양팔 머리에 다 채워드려라. 완장 번쩍번쩍한 야광 완장. 대신에 이 사람은 이제 완장을 차는 거에서 뭔가 밑에 사람들을 막 휘둘러도 된다는 느낌을 지금 좋아하는 거잖아요. 완장을 차고 휘둘림을 당해봐야 돼. 그러려면 뭐 완장을 차고 어디 가서 막내를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위에 한 명만 있으면 돼.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렇지. 네. 딱 한 명만 있으면 돼. 정말 깝깝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렇지. 네. 자, 만인지상 1인지하의 세상에 가셔서 하고 싶은 거 하시라. 어디로 서로 가면 됩니까? 성격이 다른 두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 3일 근무를 각각 하시는 거예요. 네. 월수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야. 네. 벌써부터 깝깝해오잖아요. 네. 왜 요즘에는 저 폭탄주도 드실 수 있는데. 네. 그게 몰라. 가까이 있으면 또 자기 스텝한테 어떻게 할지 모른다. 네. 자, 월수금 국민의당. 네. 화목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 임명드립니다. 완장을 2개를 쳤어. 네, 2개 쳤어. 오른팔 왼팔 쳐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빨간색 초록색. 잠바도 이쪽은 빨간색이고 이쪽은 녹색이야. 그렇지. 야구 잠바인데. 그렇지. 신호등이야? 야, 그렇지. 정말. 얼굴이 노래질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인생이 노래진다, 이제. 근데 하루 비잖아. 일요일은 이게 쉬어야죠. 아니야. 쉬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휴식을 하나. 그렇지. 건강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 챙겨드려야 돼요. 다음 주 월수금 화목토 또 있으니까. 근무는 아닙니다. 네네. 근무는 아니에요. 건강 챙기시라고 여가 활동하시라고 그럼. 제가 운동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MB랑 테니스 치기. 네. 테니스 치시는데 파트너가 MB입니다. 그렇지. 네. 단둘이 계속 치시는 거지. 그렇죠. 완장 차고 치세요, 완장 차고. 네. 뉴스를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중간에 MB가 잡혀가시면 쉴 수 있어요. 그렇지. 얘들아 푹 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완장 실컷 차봐라. 그렇죠. 휴일까지. 요 동네 마을 금고 올 시간 없으신다. MB 후원 회장이네. 그러네. 후원회장. 뭘 받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이 워낙 짠돌이라서. 그렇지. 그 방금 말씀드린 안, 홍, M. 네. 다 밑에 사람 힘들게 하기로 유명한 리더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네. 아무튼 본인이 완장 좋아하시니까 완장으로 요거는 해결을 해드리고 네. 그렇게 뺑이를 돌다 보면 나름대로 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한 1년 하고 나면 이분 이제 속세를 떠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네. 이제 완장 채워준데도 아마 그렇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완장을 못 차게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문화상품 쏴드리고 있는데 국립극장에서 하는 산불.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의 작품이죠. 차범석 극작가의 산불입니다. 인간에 대해 치밀하게 파고드는 이성열 연출과 천재 작곡가 장영규 음악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번 가을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10월 25일, 10월 26일 이때부터 시작하니까 예매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프로쇼 청취자들께 선물로 쏴드리고 있으니까 김프로쇼.com에서 신청하십시오. 메가박스 스크린 뮤지엄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못 가시는 분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정원과 관련된 미술 작품들을 큰 화면에서 고화질로 보시면서 큐레이션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2장씩 15분한테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 김프로쇼.com 오셔가지고 신청하시고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0원씩 받아요. 1,000원 받고 그러면 돌려드리느냐? 그냥 쓸게요. 그거 어떻게 돌려줘? 그렇지. 그거 돌려드리려면 수수료 500원 나가. 그리고 뭐 대단한 돈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네. 100분 해야 10만 원인데 그렇지. 저희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돈 벌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기보다 노쇼가 뭐 너무 많이 생겨서 저희가 너무 난감한 상황이 많이 접해가지고요. 네. 1,000원이라도 내면 노쇼를 좀 안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궁여지책에 하는 거라. 맞습니다. 1,000원 내시고 또 노쇼가 계속 많으면 그러면 또 그때 가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0원 해야 되나? 네. 노쇼는 하지 맙시다, 진짜. 네, 노쇼가 그리고 뭐 계속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도 꽉꽉 들어찬다. 그럼 뭐 2,000원, 1,000원 따위 뭐 다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런 거니까.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파워 친구 술친구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가입할 보험
가입하고 싶은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한 건 없는지 상담받으시고 새로 상품 설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좋아요. 네, 그래서 세연수연 아버님께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패키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 아이스크림 크림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네, 넥서스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 김프로 씨와 김민식 PD님이 함께 만들어갈 강의의 주교재입니다. 네, 사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오늘은 좀 특별한 포맷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별한 포맷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둘밖에 없어 지금. 우리 배 감독께서 시나리오 집필에 지금 한창이셔가지고. 네, 그분이 원래 시나리오 집필이 메인인데 방송에 너무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본업에 좀 신경 쓰도록 배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블레이드 러너도 김 선생하고 이렇게 형대리하고 할까 하다가 그건 안 돼. 네, 그거는 좀 그래도 각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유,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는 방송의 실력을 드러내는 콘텐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날라리가 나와서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 댓글이 무서운 거야. 김프로쇼의 명성에 누를 끼칠 것 같아.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만 배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그리고 하는 김에 오프닝까지만 좀 하자. 그치. 그래서 일요일 녹음하는 김에 오프닝까지만 좀 하자. 그럼 배 감독이 우리가 이렇게 싸게 막 불러다놓고 이렇게 막 이빨 털 사람이 아니야. 예술가란 말이야. 그럼요. 지켜드려야 돼. 지켜드려야죠. 라고 해놓고 다음 주부터는 또 막 부리자. 일주일 빼주는 게 어디야? 그렇지. 그럼. 나는 일주일 내내 편집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김엄마보다 훨씬 잔인한 사람들이야.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토요일 저녁에 모였어요. 토요일 지금 몇 시입니까? 1시간 넘었네. 이게 지금 1월 1일입니까 지금? 네. 토요일 오전 1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한잔 해야지. 네, 다 모여서 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집필에 한창이신 우리 배 감독님은 잠깐 시간을 좀 드리고 그렇죠. 둘이라도 한잔 하자. 뭐 이래서 저희가 황대리도 부산영화제 갔어. 네. 심지어 황대리도 갔어. 할 일 없는 저희 둘이서 서울에 남아있는 저희 둘이서 축배를 좀 들기 위해서 네, 한번 까봐. 오랜만에 바이엔 스테판인데 둔켈이에요. 헤페바이스비어 둔켈. 오케이. 요거는 이게 밑에 침전물이 좀 있어. 이거 막걸리 흔들듯이. 이제 소주병처럼 이렇게 팔꿈치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너무 폭발하니까. 참 맥주지. 네. 쉐이키 보니까 지금 따다가 크게 한번 넘칠 기세인데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났네. 막걸리 할 때 이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 막걸리도 침전물이 있잖아요. 막 흔들잖아. 그러면 잘못 따면은 막 폭발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한 2, 3분만 놓으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기포가 위로 쫙 올라가면서 뚜껑을 따도 멀쩡합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맥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이렇게? 네, 그렇게. 뚜껑을 이제 바닥면에 놓고 병을 그대로 180도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무슨 원리예요? 몰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요? 이거 누가 한번 장수 막걸리는 장수 막걸리 빨간 중간 부분에 빨간 배꼽처럼 생긴 마크가 있거든요. 거기를 세게 꽉 눌러갔다가 따면 괜찮아요. 그렇기도 하고 뚜껑을 수저로 막 두드리잖아. 숟가락 두드리기도 하고. 뚜껑을 수저로 막 두드리는 거는 기포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뒤집어 놓으면 2, 3분 있으면 기포가 당연히 병의 윗부분에 있던 기포가 바닥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때 딱 뒤집어서 까면 괜찮아요. 라고 보는데 모르겠다. 요거 알고 계신 우리 과학도 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파토 원정호 선생님께서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까지 찾아가지고 방송하기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 모르면서 안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걸리는 확실히 그렇게 하면 안 넘쳐. 그냥 확인했습니다, 막걸리는. 자, 맥주도 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분 지나지 않았을까요? 한 30초만 더 기다립시다. 그래요? 저희가 아지트를 이제 마련했는데,
안가 뭐 이런 데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국민 TV의 카페, 뭐 안가, 벙커 뭐 이런 데가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손님들을 모아서 장사도 하면서 뭐 이런 컨셉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보실 수는 없어요. 그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그럴 규모가 안 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할 거야. 그래.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그렇지. 네,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단지야. 우리는 다르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한 장소입니다. 배감도 그러잖아. 자기가 피격 안 배우고 있다고. 왠지 그러니까 좀 그렇다. 너무 잘할까봐 안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아지트를 마련했고, 모여가지고 복작복작 준비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끼리 놀긴 참 좋아요. 네. 뭐 다 있어. 다 있어요.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네. 침대도 있고, 뭐. 침대 겸 소파. 제가 가끔씩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인스타그램이나 김프로쇼 홈페이지 와가지고 구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따봅시다. 자, 따볼게요. 살살해. 아니야? 이미 다 올라와 있는데? 있어. 한번 따봐. 살짝 따봐, 살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따봐. 덜하지? 좀 덜하지? 뭘 덜해, 이미. 그래도 쉐키다가 한 거 치고는 좀 덜 넘치잖아. 그러네. 한 3분만 더 있었으면 되는데. 자, 따라 봅시다. 둔켈이네요. 좋습니다. 야. 자, 짠. 이야. 맛이 깊어. 좋아. 맛있어요. 역시 바이엔슈테판이야. 자, 박근혜 언니 얘기로 돌아가면 전망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죠? 그렇죠. 제가 김용민 브리핑 나와가지고 사실은 기각되고 김용민 브리핑을 하차하고 싶었어, 나는. 하차하고 싶었어. 그거 하나 못 맞추고. 틀려가지고 그 이유 핑계로 여러분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맞추지 못해서 자숙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방송 15일 쉬고 다시 나가면 안 처치되는 건데. 그렇게 되나? 피자 돌리고? 그러니까. 근데 연장이 됐네요. 연장이 돼야죠. 연장된 사유들이 뭔가요?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건 뭐 이거보다 중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도망갈 우려가 있냐. 그리고 이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냐. 근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본 거죠. 뉴스 보니까 증거인멸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제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어딜 도망가겠어. 밀항하겠어 설마. 그게 이제 밀항하면 웃기겠다. 막 스카프 쓰고. 그러니까. 밀항하다 걸려 근데. 요구르트 아줌마로 분장하고 나올까? 그러니까 선글라스 큰 거 쓰고. 야 재밌겠는데. 그 막 쫓아가고 막. 돛담배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해경이 둘러싸고 있고 막. 그냥 그럴 수는 없으니까 증거인멸이 유력하다고 봤죠. 뭐 말맞추기를 할 수도 있고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뭐 이렇게 치부라든지 내지는 뭐 그런 걸 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빌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회유를 하거나. 영장이 연장된다는 그 결정을 법원이 한 거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에서는 바로 선고는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뒤에 구치소로 일단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냈다고 하더라고. 이게 결정 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요? 딱히 원래 뭐 발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가 오죠. 공고문 같은 거를 게시판에 붙이나? 뭐 어떤 식이야? 문자가 와요. 법원을 담당하는 출입 기자들이 뭐 1명 내지는 2명씩 있고 많은 언론사는 2명, 보통은 1명. 그러면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언론을 상대하는 홍보 담당자처럼 공보 담당 판사가 1명 있어요. 그러면 그 공보 담당 판사가 공보 판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출입 기자들의 휴대전화 그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판사가 직접 보내지는 않겠지. 그 밑에 실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낼 텐데 문자가 와요. 단체로. 증거인멸에 대해서 우려했다. 일단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구속 연장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럼 막 친박 단체들 집 에워싸고서 난리 나지. 막 무죄 받은 것처럼 난리 날 거예요. 막 태극기 흔들고 난리 났겠지? 지금 뭐 오늘이 이제
녹음을 저희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하고 있는데 오늘 결정 나고도 막 태극기 흔드는 분들이 나와서 막 나라가를 잃은 것처럼 막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분들 흥분해서 뛰어다니고 막 그러겠지. 16강 진출한 것만큼 뛰어다니겠지. 집으로 들어갈 때, 그 구치소에 집에 갈 때 그 앞에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쫙 모여가지고 꽃 한바퀴 하겠네. 그럼 삼보일배 하고 울고 막 장난 아닐까. 꽃다발 주고 막. 아, 깝깝하다 진짜. 깝깝하지. 코미디지 코미디. 전 외신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망신이야. 그럼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돼? 박근혜 대통령 뭐 그런 장면을 또 보면 의기양양해가지고 더더욱 재판 안 나가고 또 막 발언하고 이러면서 자기 세를 불렸을 거야. 그럼 안 나가지.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한 거에는 여태까지 쭉 그 본인이 해왔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재판 잘 안 나가고 뭐 이런 거? 일단 검찰부터 안 나갔고, 이제 트리플 크라운 했잖아요. 헌재 안 나갔지, 특검 안 나갔지, 법원 안 나갔지. 다 안 나갔어요, 불렀는데도. 맨 처음에 헌재는 뭐 기소가 되기 전이니까 수사받기 전에 헌재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죠. 탄핵심판 때. 탄핵심판 때 안 나갔고 특검에서 이제 불렀는데 뭐 특검이 뭐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다는 둥 어쩐둥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안 나갔죠. 맞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막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되게 많았잖아. 특검 때 그래서 결국 안 나왔고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검찰은 이제 출석을 했죠. 한 번 했잖아.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번만 나가면 될 줄 알았지. 그러다 이제 결국 구속되셨고 법원에서도 본인의 재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재판에 이재용 재판. 그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뇌물을 이재용은 이제 줬다는 거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나갔잖아. 근데 이제 강제 구인장까지 나왔는데 안 갔어요 본인이. 그때 핑계가 뭐 발가락이 아프다는 둥 뭐 이런 거지 않았나요? 허리가 아프다는 둥. 허리가 아픈데 휠체어 타고 내가 진짜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휠체어를 타니? 휠체어 못 탑니까? 허리 아프면 휠체어 못 타요. 누워 있어야지. 그렇게 구부려서 앉는 자세로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거나 펴거나 하면 죽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그게 들어왔어야 돼. 침대. 그냥 앰뷸런스 올 때 하는 침대.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누워가지고 가야 괜찮거든요. 앉아가지고 휠체어로 어떻게 타? 허리가 아픈데. 탁다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한번 아프게 해드려? 빼박으로 그냥 또 계속 계셔야겠네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구속기간이 이렇게 이제 발부가 되면 최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6개월이니까 이번 이제 6개월 꽉 채워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았고 보통의 경우는 6개월 안에 1심 재판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특검법에 아예 정해져 있죠. 이 특검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1심. 그렇죠. 1심을.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 6개월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재판을 설렁설렁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물리적으로 증인 신청을 겁나게 많이 했죠. 100명 넘게 막 이제 증인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그래서 진술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저거 뻥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하냐면 그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재판을 하면 그 재판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때는 나와가지고 본인이 출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대리인 변호사만 출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와서 서로 이제 증거를 이거는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놓고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 재판장이 참고할 증거에 대해서 채택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심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준비 기일에는 뭘 하냐면 이 재판의 쟁점이 뭐냐. 그 쟁점을 쭉 정리해요. 뭐 이거죠, 요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쭉 쟁점 정리를 하고 그럼 각 쟁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낸 진술과 물증과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목록에 놔두면 그거를 변호인 측에서 동의를 하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이 되는 거고 동의를 안 하면 그건 부동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러야 돼요. 검찰에서 진술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 선생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나 진실이지 그거는. 저건 개소리야.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저건 개소리야. 그럼 동의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김 선생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하고 거기다가 서명하고 이렇게 했던 조서를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그걸 부동의 했잖아요. 그러면 불러야 돼. 불러서 재판장에 나와서 물어보고 답하고 그걸 판사가 보는 앞에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와봐야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부동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변호인이 부동의하면 다 인정됩니까? 웬만하면? 네, 부동의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판이 길어지잖아.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부동의를 그렇게 하면 재판장이 빡치죠. 그러면 재판장을 거슬리게 해가지고 좋을 거 없다. 좋을 게 없으니까 정말 핵심적인 그리고 이 사람은 검찰에서 얘기한 게 바뀔 수 있다. 아니면 검찰에서 설명했던 조금 미진하고 이 5포인트를 공략하면 나한테 유리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쟁점이 이렇게 좀 첨예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불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증인으로. 그럼 부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알겠다 하는데 이번엔 다 부동했어 다. 거의 대부분 싹 다 부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명이 넘었던가 그래요. 와 증인만. 네. 그렇게 부를 일은 아니야 사실. 근데 다 불렀어. 그러니까 요거의 계산은 뭐였냐면 구속 만기가 6개월이니까 6개월 정도 일단 버티고 가면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아프다고 이제 뭐 쇼잉도 몇 번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면 이게 전 국민적으로 뭔가 이 반등되는 지지 세력도 있고 하니까 동정 여론 뭐 요런 게 좀 이제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희망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는 우리 협조할 테니까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좀 한번 해봅시다. 요런 전략을 이제 구사한답시고 한 건데. 택도 없이 그냥 끝났네. 택도 없이 끝났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난 정권 때 같은 분위기였으면 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랬겠죠. 지난 정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택도 아닌 일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분위기도 옛날같이 막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법원장도 바뀌었고. 대충 뭉갤 수 없겠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지. 아니 그냥 상상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 연장이 안 됐다. 집으로 나오게 됐다.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생각하면 뭐야 이거 이런 촛불이야. 바로 지금 내일 광화문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니까. 날씨가 쌀쌀해지면 광화문에 가야 될 것 같은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1년 지났어요 벌써. 그치.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딱 이맘때였어. 네. 태블릿 보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플릿이란 영화가 망하고. 작품성에 비해서는 아까워요 솔직히. 유지태가 그걸로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볼링 영화야, 볼링 영화. 잘 만들었는데 75만 들었어요. 그때 그 촛불 집회 때 나왔던 영화는 웬만하면 다 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는 첫 타에 개봉하는 주에 촛불 집회 시작했어. 아이고. 네. 어떻게 해? 뉴스 틀면 그냥 최순실 박근혜 나왔던 거잖아. 그리고 사람들 다 주말마다 어디 거기만 가고 있었는데 영화를 볼 수가 없지. 올 겨울에 1주년 기념으로 한 번 정도 모이면 괜찮지 않을까? 괜찮네요.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이제 딱 해가지고 국민행동본부에서 1주년 우리가 기념으로 한번 해보자고 할까? 우리가 한번 합시다. 아지트에서 우리끼리. 그 광화문 광장에 모았다가 안 모이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끼리 아지트에서 합시다. 오케이. 근데 누가 1주년 기념으로 광화문에서 한다 그러면 나는 가볼 것 같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에 이제 총대는 다른 사람이 매라 하고. 그 정도 큰 사이즈를 우리가 맬 수는 없지. 우리는 우린 초등학교 운동장도 못 채울 사람아. 조촐하게 우리는 아지트에서 1주년 축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케이.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던 촛불 집회 있잖아요. 몇 차였던 거? 150만 나왔던 거. 아주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날로 1주년을 기념해서 오케이. 그 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2월 뭐 둘째 주, 셋째 주 뭐 이럴 텐데 막년에 겸해가지고.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최장이다. 그러면 그 안에 1심을 판결을 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해야죠. 뭐 최대한 길게 이제 늘려서 하려고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재판 이미 끝난 사람이 많거든요. 워낙 쟁점이 많으니까 지금 삼성 부분 말고 안 한 것들이 면밀하게 아직 재판을 시작 안 한 것도 많거든요. 지금
쟁점으로 다뤄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개였던 거죠? 뭐 혐의는 18개죠. 18개. 네, 18개 혐의인데 네.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삼성 재판의 경우는 뭐 주요하게 이제 다뤄졌고 많잖아요. 미르 뭐 K재단 그렇죠. 일도 있었고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건도 있었고 또 뭐 정유라 관련된 것도 있었고 연설문 맨날 빼줘가지고 이제 보던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로 추가로 발견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건들 적폐청산 TF 통해가지고 새롭게 드러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많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다가 또 갖다가 맡기기도 하고 했으니까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화이트리스트도 나오고 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 며칠 전에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뭐 이 부분도 있고요. 추가될 여지가 있겠네. 네, 대통령 훈령 또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뭐 슬쩍 바꿔가지고 나중에 뽀록났던 컨트롤 타워 청와대 아니다 이거 얘기하고 그거를 대통령이 재가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뭔가 이제 여지가 많으니까 널렸어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거 뭐 내년 4월까지 이거 다 판가름 나겠어. 일단 굵직한 거 위주로 선고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렇죠. 뭐 추가 기소가 나중에 이루어질지 말지는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테고 큰 틀에서 무리 없는 거는 그냥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18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거는 내년 4월 전에는 1심 판결이 선고가 내려진다고 봐야 되고 그래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 11월 달 이렇게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최순실도 11월 달쯤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쟁점이 보통 하나씩이니까. 근데 그런 뭐 한두 개씩의 쟁점에 있는 사람들이 쭉 묶여가지고 그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거 사실 물리적으로 빨리 할 수는 없죠. 네. 좀 최순실은 좀 한 25년 이렇게 탁 나왔으면 좋겠다. 뭐 문제가 그 형도 형인데 재산을 빨리 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발목을 잡으면서 막 저러고 있으니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좀 재산을 좀 다 환수를 해야 네, 환수하고 몰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권은 개성공단 어떻게 할 거야? 좀 딱해. 이 정권. 뭐 완전 홀랑 털려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쓰잖아. 나 같아도 쓰겠다. 어떻게 할 거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입장 바꿔봐야 김프로가 지금 북한 담당자야. 개성공단 써 안 써? 쓰지. 감사하게 땡큐지. 왜 안 써 그거를? 자기네들이 닫았어. 바보 아니야? 그냥 전기만 공급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이에요. 참, 근데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기보다 그냥 최순실이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뭐 미얀마로 보낸다 어쩌고 하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근데 저 이제 최순실 박근혜 바로 전 정권의 적폐들은 일단 내년 4월 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기 일이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일단락을 짓는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한테는 또 더 큰 거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MB. MB께 또 이제 맞물려서 단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솔솔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이 살아나야 된다고 저희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언론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쏘시고 다니고 여기저기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단독으로 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러면 제보하는 사람들도 신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막 연이어서 터지는 곳에다가 제보하고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슈가 되고 막 터져 나와야 사실은 제보하는 사람들도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저수지 게임에도 얼뜻 나왔지만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다 죽는다. 제대로 하셔야 된다. 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제보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해요. 목숨 걸고 하겠지. 그러니까 물론 반대급부로 뭔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뭐 그걸 욕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서 더 큰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해내면 되니까 그거를 판단하고 잘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기자의 몫인데 그렇게 뭔가를 걸고 하려면 사실 이거를 했을 때 상대편에 심각한 데미지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해봐야 받아주지도 않고 따라서 후속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스르륵 안 하거나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한들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가면서 다 누더기 돼가지고 말도 안 되게 무죄 나오고 뭐 수사도 안 하고 무혐의 나오고 뭐 이러니까 아예 해봐야 안 돼. 뭐 이런 패배주의가 계속 쌓였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잡혀갔죠. 그 참모들 싹 다 잡혀가가지고 막 실형 나오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장난 아닌데? 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 와중에 언론들도 이제는 가만히 안 있고 계속 파고 막 이러니까 처음만 생각해도 주진우 기자가 혼자 들고 다니면서 파고 아무도 안 따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나서가지고 좀 찾아보는 데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러면 또 은근히 반발 늦게 따라가는 건 좋아해요. 부담이 없어서. 남들 한 거 살짝 반보 늦게 발 걸치는 거. 그리고 남들이 한다는 얘기는 이거 이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전하게 따라가고 그제서야 막 다그치고 닥달하는 경우가 많아. 찾아오라고. 지금 이제 KBS, MBC가 사실상 보도 기능이 죽어 있잖아. 네. 그래서 그 둘이 가세를 해야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요.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올드 미디어를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옛날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올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아직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슈를 땡겨갈 수는 있잖아. 그렇죠. 아주 작은 매체에서 보도를 했더라도 같이 보도가 되고 이쪽에서 또 열받아가지고 뒤집어 찾아가지고 또 커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슈가 굴러가면 그게 이제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확 붙어서 그때 사실상 JTBC 하나가 훅 달려가면서 다 따라갔잖아요. 근데 MB의 이슈 같은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처럼 허술하지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 파헤치기도 쉽지가 않고 MB 때는 시간도 오래전의 일이고 훨씬 더 많은 공력과 기간이 이제 집중돼야 되는 건데 언론의 힘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MB 이슈가 이렇게 훅 불거지기가 쉽지가 않겠다. KBS, MBC 선수들까지 가세를 해서 막 열심히 달려야 좀 딸려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료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수사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는 것과 동시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오히려 조금 명확해지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명으로 내 재산이 아니다. 그리고 저거 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주구장창 했는데 시간이 한 10년 지났잖아요. 10년이나 지났으니까 하고 안심을 하고 이제 액션을 하는 것들이 하나둘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형 이상은 씨가 다스의 그 핵심 대주주인 그 이상은 씨가 자기 아들한테 안 넘기고 그거 다 이시영한테 해외 법인들 대표 조카한테 주고. 알짜 법인들 다 주고 이렇게 승계 작업을 조카한테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럼 조카가 아들이거나 사실은 아들이었거나 그거 더 쇼킹한데.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실소유주가 다른 사람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불거져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명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뭐 논리를 만들긴 하겠지만 그 10년이라 지나놓고 보면 명확해지는 거죠. 김재정 씨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유족들이 유산을 얼마나 받았느냐. 상속 과정에서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형이 그럼 왜 핵심 요직을 아들은 일부러 좌천시키고 조카한테 다 주는 거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자체가 뭐 위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근데 그거 좀 쇼킹하긴 하다. 만약에 이시영이 이상은 씨 아들이야. 아버지에 비해서 머리숱이 많나? 그런 것 같진 않던데. 가족사의 슬픈 비밀이 이렇게 밝혀져. 의식의 흐름 따라서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4월까지로 선고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쭉 보면 될 것 같고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 저는 이거를 댓글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 부정선거의 흔적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처음부터 프레임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 조금 사이즈가 클 텐데 그 댓글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실제로 발견된 댓글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5, 60개, 뭐 어디서 몇십 개, 뭐 요 정도 발견했다. 하면 댓글 뭐 몇십 건, 몇백 건 단계. 뭐 그거 얼마나 대단하냐. 그 정도 댓글 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리냐라고 실제로 보수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핵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했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아예 그냥 댓글 사건이라고 명명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 국정원에서 댓글을 일단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댓글 사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건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댓글을 달아봤어야지. 댓글이 뭐냐? 그럼 그거는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미디어를 소비하는 많은 어르신들한테는 이미 그 사건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거를 명명한 것도 보수 언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댓글 사건으로. 네. 아이, 그 인간들.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처음부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만약에 명명을 했으면 올드미디어만 보는 어르신들이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는 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 그치. 그러면 다가오는 이런 게 좀 달랐을 텐데 그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댓글 사건 그리고 선거 개입했다 그러면 댓글이 뭔지 난 잘 모르는데 뭘로 선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론 조작이라고 이름을 딱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론 조작에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 개입, 부정선거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그 느껴지는 느낌도 그렇지. 굉장히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자, 좋아. 그러면 김프로시에서만큼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고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으로 부릅시다. 우리라도. 그렇지. 네. 이제 다 늦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우리라도. 뭐. 네. 자, 하여튼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네.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뛰쳐나오니까 이게 한 구다리로 이렇게 탁 모아져가지고 이런 스토리구나라고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그냥 국정원에서 댓글 단 건 알지. 댓글 팀 운영해가지고 얼마씩 돈 주면서 했나 보다. 근데 이게 막 단순하게 그 사건뿐만 아니라 관제 데모를 시키고 관제 데모를 시킨 팀이 국정원에 누구고 그 사람들이 댓글도 달았지만 길거리에서 태극기도 들었다고 하고 관제 데모뿐만 아니라 찌라시 보수 언론들 예를 들어 미디어워치 같은 돈을 줬대더라. 걔네들이 또 댓글도 달았어. 관제 데모에 나오기도 해. 근데 기무사가 또 갑자기 등장해. 뭐 그 복잡해. 뭐가 이렇게 나쁜 짓 한 것 같긴 한데 네. 한눈에 쭉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핵심을 좀 추려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요 정도 들으면 대충 요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하는 게 또 저희 김프로쇼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순위 유지의 비법. 핵심 요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해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이 많거든요. 그때 그 사건들 특집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메이저 컨텐츠는 거기서 나오되 거기로 들어가기 위한 뭐 영화도 프리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티저 예고편. 그런 예고편 개념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요약하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각종 선거를 비롯해서 정치에 이제 열심히 개입을 해서 만들다가 네. 트위터라는 게 굉장히 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트위터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막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트위터가 쩔이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되던 2009년 우리나라엔 부터 한 12년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페이스북보다 트위터가 훨씬 영향력이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썼어요. 네. 훨씬. 그리고 그때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많고 막 많았거든요. 2010년, 11년 뭐 이때 이제 그때가 피크였어. 한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까지 그 영향이 계속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트위터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는 사실 지금은 뭐 확증 편향 이렇게 약간 얘기하긴 하지만 인터넷 세상과 그 실제로 여론이 조금 괴리가 좀 있다. 차이가 좀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의 여론, 소위 말하는 댓글 또는 트위터 같은 SNS 활동은 그냥 그 세계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자기들끼리 노는 거다라고 이렇게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계 쪽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실제로 본인들의 구독률도 많이 떨어지고 영향력도 트위터가 훨씬 있고 네. 막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제 저도 SNS를 받아들여서 초기에 열심히 쓰면서 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이 언제 그렇게 느꼈었는지를 약간 짐작해보면 서울시장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세훈 이후에 박원순이냐 나경원이냐 할 때 그때 SNS 여론의 파워를 뜨거한 것 같아. 네.
그때 세게 느꼈죠. 네. 낙검수를 인터넷으로 돌려서 듣고, 네. 그거에 막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뭔가 실제로 막 이슈가 불거지고, 그렇죠. 막 움직이는 거를 보고, 결국 선거도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네. 해서 국정원에서 실제로 조직을 키웁니다. 그래서 조직을 키워가지고, 그거를 아예 매뉴얼로 하는 방법들을 정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카페에서는 뭐 여러 번 하면 안 되고, 뭐 한 번 하고 IP를 또 어디 가서 바꿔야 되고, 막 이제 뭐 그런 아주 세세한 매뉴얼까지 지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아이디 여러 개 운영하면서 막 본인이 하고. 오윤희 뭐 이런 그렇죠. 데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네. 커뮤니티들. 거기에서 뭔가 순위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사람들 눈에 이렇게 띄는 뭐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가 걸렸잖아요. 언제 네. 걸렸지? 그때 이제 그 선거 얼마 며칠 앞두고 셀프 감금요. 네. 네. 그 김하영 씨가 본인 뭐 국정원 아니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에서 걸렸죠. 근데 그 오피스텔이 수서경찰서 관할이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에 있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뭐 나오라 하고 아니라 하고 막 시끄럽고 사람들 몰려가고 막 그런 와중에 어찌됐든 가져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경찰에서는 결론을 문제 없다. 문제 없다고 돼가지고 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최동국 검찰총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네. 팀을 꾸리죠. 조사팀을? 지금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게. 네. 볼수록. 그렇지. 그리고 이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네. 실제로 미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작을 했던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치졸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네. 근데 이게 드러날 경우에는 정권의 정통성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뭉개려고 노력을 하다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 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장난을 치죠. 그게 그러니까 대선 이후잖아요. 그죠? 대선 이후죠. 네. 네. 요 디테일들은 김프로쇼의 그때 그 사건들 그 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걸 또 방해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총장도 날아가고 윤석열 지검장도 날아가고 거기서 또 이제 뭐 국정감사장에서 폭로가 나오고 싹 다 날라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찍혀가지고 당시에 함께 일했던 검사들은 옷 벗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에 계속 있어봐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거면 뭐 달게 받겠으나 그런 것도 아닌데 수사할 수 없는 한직으로만 돌아다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 이제 계속 한직으로 돌다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특검에 불려가죠. 그렇죠. 겉으로 나오기에는 윤석열 지검장만 이제 부각이 됐는데 네. 그때 팀에 있던 사람들이 여럿 같이 갔어요. 대거 같이 힘 합류를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사를 하고 그 뒤에 나중에 돌아와서 윤석열 지검장이 된 다음에 실제로 많이 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계속 한직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박해를 받던. 그냥 그 사람들은 수사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찍혀가지고 그런 거라서 네. 수사를 제대로 했던 사람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지금 중앙지검에 모여 있죠. 정말 인생사 새옹지마야. 완전 보면. 새옹지마죠. 네. 당시에 굉장히 완장차고 잘 나갔던 사람들 지금 벌벌 떠는 사람 많겠지? 그 사람들은 이제 설마 검찰 내부까지 칼질을 하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치. 언론이 나서가지고 막 들파고 어쩌고 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찝찝하겠죠. 국정원이 주도를 해서 여론 조작을 했던 특히 인터넷과 SNS상에서 그 정황들에 대해서 당시는 정황을 놓고 누가 어디까지 이제 시켜서 그렇게 된 거냐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속속 문건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내부에서 실제로 그렇게 팀을 세팅을 하고 예산을 부여하고 전략을 짜서 대충 한 부서에서 이제 업무처럼 돌아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굉장히 크게 인터넷에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수사가 진행될 소지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가 있나요? 그거는 자료를 방대하게 지금 모아가지고, 왜냐면 자료가 아니면 올라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부인하고 자기들끼리 당연히 말 맞추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MB 아니라 할 테고, 밑에서 알아서 했다 할 거고, 그 밑에서 이제 실무자단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겠죠. 네.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그 자료가 되는 것들을 지금 많이 뒤져가지고 찾고 있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국정원 내부 문서일 거란 말이죠, 그게. 뭐 그렇죠. 네. 네.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그때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못 찾았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방해하고. 사실상 국정원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못하게 하고. 그때 이제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검사들이 조금 앞장서가지고 막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여튼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방해하고 그랬는데 국정원은 또 이제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법조항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좀 있죠. 다른 조직보다는 수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적폐 청산에 대한 여론도 훨씬 크고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높은 사람들의 뜻이 부정하게 잘못됐던 것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직 내부에서는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발동은 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겠지. 다 까뒤집어가지고 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야죠.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장부터 시작해서 협조를 하면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나요? 그럼요. 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다만 이제 검찰이 너무 많아서 수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 네, 그래서 지금 담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차차 가겠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김프로 말한 것처럼 조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사건도 많고 자료들도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그 안에 굉장히 정치적인 변수가 등장했을 때 이게 또 후꺼덕 넘어갈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말하는 대외적인 변수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참패를 한다. 이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거든.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달라지죠. 네. 그리고 갑자기 외부 북핵이나 안보 위기가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집이 불날 편인데 부엌에 있는 쥐를 잡자고 난리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침소봉대에서 부추겨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나라를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대세들이 이상하게 등장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안 걸리게 짧게 빨리 쳐버리면 이런 일들을 획책을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이나 그 측에서 이걸 방해하려는 대외적인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 요거를 잘 가르마를 타서 못할게 하고 잘못된 일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좀 다행이라고 보는 게 예전에 비해서 내공과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2년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이제 뭐 대선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전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어설픈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앉아가지고 댓글 조작을 하고 시발단이 지금이야 나오지만 그때 이제 이미 말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거에 그렇게 이용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지. 이슈로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만드는 거를 못했었는데 그게 이제 야당이 가진 조금 한계이기도 하고 그쵸. 정보와 뭐 힘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지 못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면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뒤집어졌으니까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훨씬 야당보다는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루트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여론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저는 세월호 보고 조작한 내용을 발표하고 뭐 이런 초식들을 보면서 많이 올라왔구나. 그래. 되게 세련되어졌더라. 네.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누가 막 뭐 불필요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원칙대로 한 거다. 뭐 나 계산돼가지고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거거든요. 그런 쓰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매끈해지고 깔끔해졌고 워딩 하나하나가 대단히 잘 만져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맞으면서 뭔가 조금씩 실력이 좀 쌓였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냥 예전에 왜 똥볼 차가지고 어떻게 올려가지고 그냥 머리에 대충 맞춰가지고 한번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월드컵 본선에 어떻게 한번 가보나?
네,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판판이 깨졌던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네, 뭐 항상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며 네. 잘 싸웠지만 졌다 뭐 이런 거 뭐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골 결정력이 없는 건 못하는 거지 축구를 네, 항상 그랬던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제법 패스도 되고 제법 한 방 지르는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느낌이어서 지난 10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행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야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딱 1년 전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열심히 들고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를 했던 그 염원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은 1년밖에 안 지났고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북핵 위기를 대하는 보수 언론의 그 스탠스를 보면 계속해서 위기를 부채질을 많이 하잖아요. 본인들이 위기를 뭐 일부러 더 이렇게 키우는 경향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물론 미친놈 전략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미친놈 전략으로만 일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북한이랑 미국은 뒤에서 계속 회담을 하고요. 접촉을 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싹 가리고 최후의 옵션만이 남았다. 이런 식의 위기만 계속 부추긴단 말이지. 그게 보수 언론의 노림수예요. 전쟁 나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나갈 거면서. 근데 이제 보수 언론의 가장 큰 노림수는 외부의 적을 부추겨서 내부의 여론을 흐트러 놓는 그런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가장 크다고 봐요, 저는. 딱 그 이유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그래 열심히 써라. 하지만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방송을 듣는 우리 김프로쇼 청취자 정도라면 굳이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변에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 또는 지인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와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아 정말. 자, 그래서 배 감독님이 안 계신 둘이 앉아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축하하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짧게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들의 속닥한 이런 대화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하고 같이 계속 즐겁게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프로쇼의 시사 이야기들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는 얘기, 속닥한 얘기들이 있고, 뭐, 한윤홍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연구조사 발표하는. 근데, 이제 서초김 반장하고 저희 그때 그 사건들에서는 좀 각 잡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우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프로쇼 청취자랑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간다 생각하면 너무 이제, 쟤는 왜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소리를 가지고 술 먹고 떠드냐 이렇게 보실 필요 없이 그런 방송도 있지만 각 잡고 하는 방송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더 듣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하는 날까지는 열심히 할 테니까. 네네. 하여튼 즐겁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